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건의학 관계복교 강의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의료법 관련된 거 살펴보셨거든요. 그래서 의료법 시행규칙, 최신 트렌드까지 살펴보셨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단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응급의료법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료법이 아니라 응급 상황에 있어서의 의료법에 관련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의료법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응급 환자라는 건 어떤 거냐. 그다음 응급의료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게 바로 응급의료법입니다. 사실 응급의료법은 우리가 서두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응급의료법은 여러분이 이제 응급실에서 응급 환자를 맞닥뜨렸을 때 과연 어떤 기준으로 치료를 해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형사 판례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시험에 판례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문에서 과연 어떤 순위대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리고 응급실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응급의료법의 첫 번째 조문은 당연히 정의 조문이 되겠죠. 일종의 목적이야. 우리가 잘 아실 거고요.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응급 환자가 있고요. 응급 의료가 있고요. 응급 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 환자라는 건 어떤 거냐면 질병이나 또 애를 낳거나 각종 사고나 재해로 인해서 또는 이제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해서 응급 처치 안 받으면 자, 이게 또는으로 되어 있죠.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또는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라고 됐습니다. 위해가 발생했다가 아니라 발생할 가능성 있는 환자 여기까지 끊고요. 그 다음에 또는 이에 준하는 이거와 버금가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환자의 어떤 종류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응급의료는요. 여기서 이제 발생부터 언제요? 회복 또는 위해가 제거까지죠.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응급 환자를 위해서 하는 거 상담도 하고요. 구호 조치하는 구조도 있고요. 옮기는 것도 있고요. 응급처치 진료까지 모두 포함하는 걸 우리가 응급의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응급처치의 개념을 보시게 되면 기도 확보라든지 심장박동 회복이라든지 악화 방지에서 이제 긴급한 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이제 5조의 2가 있습니다.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 있습니다. 왜냐면 치료를 하게 되면 뭔가 이제 본의 아니게 무슨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면책이란 말이 있어요. 그럼 책임을 면해준다는 얘기인데, 응급의료,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가 있어요. 방금 전에 보셨던 정의에서 응급환자 있죠. 거기서 응급의료, 그리고 응급처치를 제공해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 사상에 대해서 고의, 중대한 과실만 아니면 민사도 지금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 안 지고 사망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감면한다고 되어 있어요. 필요적입니다. 감면이라는 얘기는 깎아주거나 면제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깎아주든지 반드시 면제하든지 그거 이제 상황에 따라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에게 요 1호부터 5호까지 중에 이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나 응급처치를 제공해서 하다 보니까 자동차 같은 게 망가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가 망가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심장을 박동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다 보니까 갈비뼈가 부러졌다.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사, 형사 책임 안 지고요. 만약에 죽게 되면, 그래도 반드시 감면해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응급의료 종사자라든지, 그래서 여기, 이거 제공해서 발생한 손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사람들, 이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응급의료 종사자, 응급처치 담당자, 제공 의무를 가진 자, 업무 수행 중에 아닌데 자격의 범위에서 그러니까 길 가다가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구해줬다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최근에 이런 경우 되게 많죠. 그러니까 1호 남몽에 따른 응급처치 1호는 지금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는 응급처치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그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제공 의무를 가진 자가 수행이 아닌 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반인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럼 면제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인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의 응급처치를 제공했다. 환자 사망에 이르겠다. 그래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더라도 형사 책임은 면제될 수 없다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감면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예전 얘기를 해보면 착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길 가다가 불쌍해서 구해줬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응급의료에 있어서는 우리가 굳이 나서서 구해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의사가 아닌 거 그냥 의사 아닌 일반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응급의료 종사자인데 업무 수행 중 아닌데 구해줬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으니까 근데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라는 경우에 한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기 때문에 반대 해석해보면 경미한 과실은 오케이라는 뜻이 되겠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책임을 져야 되지만 경미한 과실인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험에 경미한 과실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해석해보면 고의하고 중대한 과실이 빠지니까 그럼 경미한 과실만 남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응급 환자에 대해서 우선 응급의료가 있습니다.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응급의료 종사자죠. 종사자는 이제 응급 환자에 대해서 다른 환자보다 우선 처치하고요. 우선에 처치하고 최선의 조치를 해야 되겠고요.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2명 이상이잖아요. 2명 이상이면 여러분의 의학적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형사 판례도 되게 많은데 병원에 갑자기 환자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응급 환자들이. 근데 열 몇 명씩 막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이 딱 보고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의학적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A, B, C, D 4명이 들어왔는데 A를 먼저 구할 수밖에 없었다. A가 지금 심장이 가장 약하게 뛰고 가장 위험한 상태였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환자부터 응급의료를 반드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생명을 다쳤다. 그러니까 생명의 위험이 있다. 아니면 그냥 단순히 뭐 발가락에 다쳤다.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이 판단해 보면 생명의 위험에 있는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응급의료는 그런 순위, 즉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생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 위급한 환자부터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위급하다라는 건 의학적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 의학적 판단이 잘못되게 되면 여러분의 과실 책임을 묻는 판례들도 있어요. 업무상 과실이라든지 이렇게 묻는 판례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냥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도 보시면 응급환자 5명이 비슷한 시간에 차례로 실려왔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5명 모두에게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이 5명을 동시에 구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심장 재세 동기가 하나밖에 없다. 그럼 1명만 쓸 수 있잖아요. 4명은. 못 쓰죠. 당연히 쓸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4명이 죽었대요. 그럼 여러분 살인범이 되냐 이거죠. 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법리적으로 보게 되면 뭐 부작위한 살인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뭐에 따라서 더 위급한 환자부터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런 경우에는 위급한 환자부터 이제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의학적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차차 이제 여러분이 실무 나가서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응급 환자에 대한 처치 이런 것들 보셨고요. 그 다음에 설명 동의를 보셔야 됩니다. 응급 환자는 보시게 되면 이제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사 능력이란 거는 어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게 정신이 완전히 나간 거죠, 지금. 그래서 응급의료 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 환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근데 응급 환자가 결정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동의를 받습니까? 이런 경우 빼고. 그 다음에 설명 동의하다 보니까 지체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빼고. 그러니까 이런 거 빼고는 응급 환자한테 지금 내가 수술할 건데 동의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응급의료 종사자는 응급 환자가 의사결정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 없는 경우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요? 법정 대리인한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법정 대리인이 없으면 같이 온 사람한테 이제 물어봐야 되죠. 그리고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응급 진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세부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면 되겠죠. 자, 65세 남자가 길에 쓰러져서 보호자가 없이 119 구급대원의 응급실에 도착했다. 의식 없고 혈압도 이렇고 혈압 엄청 떨어졌네. 맥박도 별로고 호흡도 별로고 체온은 또 떨어졌네. 그래서 응급실에서 환자 근무하는 당직 의사가 환자에게 행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는 보고 도착 후 죽어요. 구급대원이 왜 동의를 받아요? 의사 왜 동의받아요? 당연히 1번이겠죠. 즉각적인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거 보시죠.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3조, 이것도 참고로 보실 만한 내용인데,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 등의 내용 및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 그래서 여기서 법정 대리인에게 응급의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응급 환자가 지금 의사가 없는 거죠. 의사 능력이. 그 내용, 검사 내용, 처치 내용, 안 받을 때 죽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응급 환자가 저한테도 설명해 주세요 하는 경우. 그리고 설명 동의서로 이제 하게 돼 있고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응급 환자의 법정 대리인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반드시 응급 환자가 필요하다. 이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정 대리인한테 동의를 얻지 못했는데 그 내비두면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근데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게 의사 관리는 아니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의료인 1명 이상, 옆에 있는 의료인 1명 이상 동의를 얻어서 응급의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역 응급 의료기관 의사의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요. 법정 대리인 동의 못 하겠네요. 근데 지금 응급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학적 판단했어요. 그러면 의료인 한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응급의료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참 사람의 생사가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그렇게 쉽진 않죠. 그 ER이라는 데가 참 무서운 데죠. 사실 보시면. 자, 응급 환자를 이제 이송하는 방법입니다. 의료인은, 여기는 의료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해당 의료기관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럼 지체 없이 다른 의료기관을 이송시킵니다. 이걸 우리가 전원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병원을 옮기는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송할 때는 이송에 필요한 도구 같은 거 다 챙겨야 되고요. 의무 기록을 반드시 넘겨줘야 되겠죠. 그리고 든 비용은 이제 환자한테 청구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게 당신 살리려고 옮긴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세부적인 거니까 보건복지부라고 정하면 되겠죠. 이게 맞는 거죠. 기관의 능력으로 치료를 불가하다. 그럼 옮겨야 되죠. 이송하여야 한다니까 반드시 넘겨줘야 됩니다.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여기에 초점을 두시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죠. 그럼 비용 청구를 과연 누구한테 할 거냐? 환자한테 하는 거죠. 그 다음 문제 보시죠.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강은 응급실에서 할 수 없다. 구급차에서 이동했다. 근데 비용을 누구한테 먼저 청구할 수 있느냐?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록 같은 걸 남겨야 되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응급환자 이송 절차 및 의무 기록이 이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료인은 법 11조에 따라서 응급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럼 이송 받는 의료기관에게 전화를 하고요. 적절한 이송수단 알선을 하거나 또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할 수 없다. 연락이 준비를 할 수 없다. 그럼 119에다 얘기를 해야 되죠. 119 센터를 통해서 연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응급환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진료 의뢰서 이 사람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진료에 필요한 자료들이나 사본 같은 거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을 받아주세요이기 때문에 진료 의뢰서가 필요한 거죠. 평소 고혈압으로 외래 진료 받던 환자가 두개골절, 뇌출혈 의심되다, 낙상이다, 데리고 왔다, 신경외과 없어요. 넘겨야 돼요. 그럼 반드시 필요한 의무 기록,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응급 환자 진료 의뢰서 하고요. 그 밖에 사본 판단 자료니까 여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응급의료법은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여기서 뭐 6, 7개씩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응급센터 가시죠. 센터 보시면 중앙응급의료센터.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평가 및 어떤 질, 그 다음에 교육훈련,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추적관리, 연구, 그 다음에 추적관리, 관리운영, 통계사업 관하는 거, 응급장비, 관리, 이송체계 등등등 이런 것들 쫙 이제 하기 위해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실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시면 연구, 추적, 관리, 운영, 지원 이런 쪽에 초점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틀린 질문입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죠. 그 개정된 게 2025년이기 때문에 저게 내용이 좀 바뀌긴 했는데 그 전에 건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운영할 거냐. 여기 있는 것처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잘하는 거 있죠.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관계 전문기관, 법인단체 위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산이 잡혀 있으면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도 당연히 지원할 수 있고요. 필요한 내용들은 다 보건복지부령 세부 내용으로 다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중앙인데 중앙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가장 하기 쉬운 게 이제 그 다음 조문에 있는 건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권역의료, 그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 이렇게 나와 있죠. 하기 위해서 상급 종합병원 있죠. 그 다음에 300병상 넘는 종합병원, 우리 지난번에 봤어요. 거기다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진료를 하는 거죠. 중증 응급 환자 중심의 진료, 거점병원, 그 다음에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그 다음에 수용, 환자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에 응급의료 관련 업무 이런 거 할 수 있죠. 세부적인 내용은 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연구기관이 아니에요. 연구기관이 아니고 연구기관은 중앙이고요. 이건 권역이기 때문에 그 권역에서 급한 환자들 이쪽으로 오세요.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정답은 X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요 다음에 이제 권역 다음에 나온 게 전문입니다. 전문센터인데 여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거 전문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소아 환자라든지 화상 환자라든지 독극물 중독이라든지 이건 되게 전문적인 분야죠. 그래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 분야별로 해서 이제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요. 세부적인 건 보건복지부라고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맞는 얘기가 되겠죠. 전문이니까 소아나 또 화상이나 독극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권역이 나왔으니까 그 밑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역이 있죠, 지역.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 이건 좀 레벨이 낮아졌죠? 그래서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요. 이건 진료, 이송이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라고 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정할 수 있는데 이건 지역이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네, 시도지사입니다. 이건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지정 기준. 그럼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자, 지금 지정받고 싶어 하는 종합병원이나 병원의 그 수장이죠. 장은 제출하는 거죠. 응급의료시설 도면 내고요. 현황하고 운영계획서를 내고, 그 다음에 이 지정서를 교부해 줘야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정 신청서를 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지정해 주세요라는 거죠. 시지역에 위치한 종합병원이 법령에서 정한 응급의료시설 등등 갖추어서 지정을 받고자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쭉 보시면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거 맞는데 누구한테 내요? 시니까 시장한테 내야 되겠죠. 시장에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응급의료기관 외 의료기관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어요. 자,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만약에 우리도 응급실 두겠다. 응급의료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돼요. 신고. 근데 종합병원은 사이즈가 다르니까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으면 수리해야 됩니다. 신고라는 건 우리가 행정청에다가 이렇게 던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준비 다 됐어요 하고 던지게 되면 별다른 이유가 없으면 신고를 수리해야 되는 거죠. 수리는 받아들였다라는 뜻입니다. 자, 응급의료기관 지정받지 않은 병원이네요. 설치 운영하고자 한다. 누구한테 신고해야 되느냐? 지금 보시면 이것도 가장 밑에 거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할 일이 없어요. 그쪽까지 갈 일이 없습니다. 여기는. 자, 마지막 조문은 이제 응급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응급실은 그냥 막 들락날락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많이 보시던 거예요.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출입을 허용할 수 있는 환자의 보호자는 한 명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 한 명밖에 못 들어간다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두 명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기들이라든지 장애인, 술 취한 사람, 정신질환자 진료보조를 필요한 경우라든지 그 밖에 여긴 두 명이 있어야겠다라고 요 장이 오케이 하는 경우, 이런 경우 됩니다. 근데 응급실에 출입이 아예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원칙적으로 한 명인데 두 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안 되는 거는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다거나 위해를 끼친다. 그냥 사람 막 때리거나 그리고 술 주취자가 들어와가지고 환자 진료 방해한다든지 이런 경우들 신속한 진료를 해서 들어오면 안 되겠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제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한테 뭘 줘요? 네, 출입증 줘야죠. 출입증. 출입증을 줘야 이렇게 달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겁니다. 자, 달고 다니고 또 밑에 보시면 당연히 기록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응급실에 출입한 사람의 성명, 환자 어떤 관계세요? 언제 들어왔다 언제 나오세요? 연락처, 기침하십니까? 안 합니까? 이런 거 1년 가보죠. 1년. 그 다음에 출입 제한의 세부 사항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보통 응급실 앞에 가면 뭐 붙어 있어요. 이러지 마라. 이렇게 하면 뭐 법에 따라서 제한받을 수 있다. 마음대로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응급의료법입니다. 응급의료법 되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출입 제한 환자가 A 응급의료기관에 응급실에 왔다. 그래서 최대 몇 명이냐 이렇게 돼서 최대는 2명까지 됩니다. 원칙은 1명이지만 술 취한 사람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2명으로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예요. 2명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최대 2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답을 찾아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응급의료법을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응급의료법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감염병 예방법을 보실 텐데 이 감염병 예방법은 뭐 어렵진 않은데 조치들이 좀 다양해요. 그래서 얘처럼 이제 아주 한 큐에 딱딱 떨어지는 그런 단순한 법은 아니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 조금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응급의료법은 이 외에는 뭐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의료 앞에 응급이 붙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쉽고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일어난 상황들을 우리가 상정해서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좀 쉽게 풀어나가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감염병 예방법
이게 또 우리가 또 코로나를 한번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리뷰는 바로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안 까먹어요. 리뷰 잘 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